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주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시네필드를 위한 영화와 함께한 1년 영화 명대사 캘린더 2025년판이 출시되었습니다. 팟캐스트 시네타운 19 PD들의 극찬을 받은 이 캘린더는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았던 12편의 명작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스트 소울과 일러스트레이터 나산이 협업해서 각 영화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와 명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노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더 소울 스타일을 검색하여 구매해보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이 특별한 캘린더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 영점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관련된 캐스트를 올렸는데 거기에 전도사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전도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봄남봄님이 소방관 에피소드에 2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던데 좋은 결실 맺기를 희망합니다. 영화는 아쉽지만 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소방관 지금 관객 수를 좀 볼까요? 지금 12월 21일 토요일까지 집계된 소방관의 관객 수는 240만 관객입니다. 손익분기점이 250만 관객이니까 오늘 이 일요일이 지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겠네요. 지금 소방관의 공약이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은 2억 3,8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손익분기점인 250만 명을 돌파하면은 약 3억 원의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영화도 보고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기부도 진행이 된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좀 진심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755437님께서 좋아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저도 댓글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족구왕 재홍님이 서브스턴스 인상 깊게 봐서 후기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인상 깊게 보신 만큼 제 리뷰도 인상 깊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아 마녀님께서 서브스턴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데 개봉관이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후기 듣고 나니까 더 안달이 납니다. 라고 이제 너무 보고 싶은데 영화를 못 보니까 리뷰를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코코아 마녀님도 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서브스턴스를 꼭 극장에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은 읽으려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서브스턴스 덕분이고요. 그 얘기는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방송과 다음 주 방송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는 수, 목,
목금이 다 송년회였어요. 수요일은 저희 회사 송년회고, 목요일도 뭐 지인들끼리 송년회를 했고, 금요일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저희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물론 뭐 옛날에 뭐 대본 없이 이렇게 진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0% 애드립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나중에 편집본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버버거리는 것들이 다 편집이 됐기 때문에 듣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어렵게 라이브 찾아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는 연말이라서 저희 본가에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 금요일에 진행됐었던 저희 청취자 송년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항상 광고하는 가게죠. 저희 키즈클럽에서 청취자 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정모를 2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에 송년회 한번 진행을 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우리 나이트 시네마 채널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정모를 1년에 2번 여는데, 그때마다 키즈클럽을 대관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청취자 단톡방에 계신 분들만으로도 키즈클럽의 최대 수용 인원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공지는 따로 하지는 못했고,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선물들을 랜덤 교환식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레크레이션 결과에 따른 상품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좋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나눔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쉽게 못 오셨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늘 애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독감이 대유행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독감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기마저도 다 비켜나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송년회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정신없고 일정이 바쁘실 텐데, 다들 몸살 나지 마시고 술병 나지 마시고 이 송년회와 신년회 요 시즌을 잘 넘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이라는 신규 채널에 올린 서브스턴스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많은 조회수와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글들과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채널에 방문하셔서 이 서브스턴스 영상에 달린 댓글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의미 있는 댓글까지 달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1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아트버스터에 등극을 했던데, 이 상영관이 적은데도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차근차근 돌파하더니 결국 1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인상 깊게 본 작품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반갑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보니까 20만 관객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주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영화 뉴스를 쭉 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 개봉한 스웨덴 영화 렛미인이 2025년 1월 재개봉을 합니다. 로튼토마토 98%의 신선도를 기록을 했고요. 세턴 어워즈 최우수 국제영화상,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감독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했었던 작품이고, 뱀파이어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인데 은근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OTT나 VOD 서비스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재개봉 기회를 삼아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2025년 1월 말에 개봉 예정이고요.
주요 출연진은 도경수 배우가 피아노 천재 음대생 유준 역이고, 원진아 배우가 신비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정아 역, 신예은 배우가 당찬 성격의 기악과 과대표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인희 역, 배성우 배우, 강경헌 배우 등이 출연을 해줍니다. 줄거리는 피아노 천재인 음대생 유준이 캠퍼스의 오래된 연습실에서 신비로운 음악을 연주하던 정아를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되는 판타지 로맨스라고 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풋풋한 첫사랑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거 제작 소식이 들려오니까 기대하시는 분들보다 원작이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못 각색이 되거나 잘못 만들어져서 원작에 대한 그 감성까지 좀 훼손 나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영화 뉴스입니다. 누누TV의 운영자가 구속이 되었고요. 후속 사이트들도 압수 폐쇄되었다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TV와 후속 불법 사이트 TV위키 OK툰 운영자를 구속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진짜 이렇게 단속 강화해가지고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 넣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영화 산업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진짜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결말 포함 요약 영상 채널들, 그런 것들도 다 일망타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984년에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 최초의 시리즈물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가 40주년 기념작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제목은 나쁜 계집의 달려라 하니이고요. 지금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의 달려라 하니 만화나 TV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고요. 고등학생이 된 육상선수 하니와 그의 라이벌 나일이의 대결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2025년 중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고딕 공포 영화 노스페라투가 2025년 1월 15일 국내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1922년에 있었던 고전 영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작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상영 시간은 132분, 2시간 좀 넘는 시간이죠. 그리고 주요 출연진은 빌 스카스가드, 릴리 로스뎁, 조니 뎁 배우의 딸이죠.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 월렘 대포 등이 출연을 해줍니다. 줄거리는 19세기 독일을 배경으로 한 젊은 여성과 그녀를 집요하게 쫓는 고대 트란실바니아 뱀파이어 사이의 집착적인 관계를 그린 고딕 호러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고, 해외에 시사회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국내 개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 15일만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기대작입니다. A24가 제작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 유니콘의 죽음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말 휴양지로 가던 중 우연히 유니콘을 치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유니콘을 살리기 위해 근처에 있던 거대 제약회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억만장자 상사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웬즈데이로 유명한 제나 오르테가가 딸 역으로 나오고요. 폴 러드가 아버지 역, 리처드 그랜트가 억만장자 상사 역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던데 이거 빨리 개봉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건 감독이 DC에 가서 제작한 슈퍼맨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이자 슈퍼맨 시리즈의 리부트작이라고 하고요. 감독 및 각본을 제임스 건이 맡았습니다. 개봉일은 2025년 7월 11일이라고 하고요. 예고편은 상당히 잘 뽑힌 느낌이 듭니다. 새로 캐스팅된 데이비드 코런스웻, 또 슈퍼맨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배우 아시는 분들은 올해 개봉했었던 트위스터즈에도 이 배우가 나오죠. 그 트위스터즈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슈퍼맨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슈퍼맨에 캐스팅이 돼서 새로운 슈퍼맨을 연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기대작이고요. 2025년 7월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마록이 2025년 2월
애니메이션으로 극장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우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요. 특별한 재능을 지닌 퇴마사들이 절대 악에 맞서는 대서사를 그린 오컬트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퇴마록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작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고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꽤 잘 뽑았어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빨리 2025년 2월이 돼서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저보다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분들은 학창시절에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자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와 함께 성장해나간 그런 세대라고 하던데, 저는 학창시절 때 이 해리포터가 아니라 퇴마록을 읽었거든요. 퇴마록뿐만 아니라 드래곤 라자, 외란 종결자, 요런 진짜 걸출한 걸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아주 펼쳤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 퇴마록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근데 그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쫄딱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영화로 제작된 퇴마록이 OCN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OTT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OCN에서 방송을 해준다라는 게 그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방송하는 날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OCN에서 방송할 때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서 감상을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뭐야, 나의 테마록은 이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순위가 공개가 됐습니다. 10위부터 올라가면서 말씀드리자면은, 10위는 비틀주스이고요. 9위는 위키드, 8위는 베놈 라스트 댄스, 7위는 쿵푸 팬더 4, 6위가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 5위가 모아나 2, 4위가 듄 파트 2, 3위가 슈퍼배드 4, 2위가 데드풀과 울버린, 1위가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9위인 위키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속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제작사들이 지금 다들 목숨 걸고 속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개봉 시기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아나 2나 위키드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야, 진짜 흥행 성적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얼빈이 개봉을 합니다. 그 소설 하얼빈과는 관계없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제작 단계에서 밝혔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소설 하얼빈의 영화화가 된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설 하얼빈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독립적인 영화라고 하니까요.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08년 함경북도 신하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 새로운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은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밀정으로 인해 작전이 위험에 빠지고 일본군의 추격을 받으며 긴장감 넘치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게 전체 분량을 IMAX 포맷으로 제작한 최초의 한국 영화라고 하고요. CG 사용을 최소화하고 한국, 몽골, 라트비아 등 3개국에서 6개월간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비는 약 300억 원이고 손익분기점은 680만 관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찍은 작품인 만큼 영화도 재밌고 그만큼 또 관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시사회가 진행이 됐죠. 근데 아쉽게도 시사회 반응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내 20일에 올라온 전문가 평점을 보면은 그래도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그 시사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을 보자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일부분 있다, 어떤 부분은 좀 지루하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화요일 개봉 당일에 극장을 찾아서 제가 직접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배우 남은희 선생님의 디지털 초상권을 활용해서 제작된 국내 최초의 AI 영화가 CGV에서 상영이 됩니다. 제목은 나야 문희이고요. 관람료는 3,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단편 영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는 남은희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AI 영화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디지털 초상권을 활용해서 제작이 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향후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이게 디지털 초상권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 배우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도 본인의 얼굴만
쓰게 해서 영화 제작이 가능해졌다라는 그 첫 사례 같거든요. 근데 이 기법이 뭐 기존에도 아주 안 쓰이던 기법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스턴트맨과 같은 이런 대역들이 연기를 할 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의 대역들을 캐스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대역들 얼굴을 CG 처리를 해서 뭐 딥페이크라고 하죠. 실제 배우의 얼굴로 더 씌우는 그런 작업은 헐리우드에서는 쓰이는 기술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예 본인이 출연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디지털 초상권만을 대여를 해주고 그걸로 제작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디지털 초상권을 나이별로 따놓는다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대 배우가 됐는데 20대 과거 회상 장면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고 20대 때 떠났던 나의 디지털 얼굴을 활용을 해서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영화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예상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술이 점점 상업화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거에 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이후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극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개별 구매가 가능한 작품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감독 파스칼 폴란테의 2023년작 레드룸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별 4개를 주면서 극찬한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극장 상영 당시에는 보지 못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할인을 하고 있길래 냉큼 구매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이미 극장에서 내려가고 VOD 서비스를 시작한 작품이지만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이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서 다크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재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재판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법정을 찾아오는 여자 주인공 켈리앤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도 그렇고 많은 시네필 분들이 이 영화의 시점과 구도를 중요하게 분석을 하시던데, 사실 저는 가장 보통의 관객의 입장인 만큼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야기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흥미롭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다 보게 만드는 힘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극도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연출 기법이에요.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의자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다크웹에 판매된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그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 없는 분은 나가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큰 거 오니까 자신 없으면 꺼라, 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사전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묘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단히 주의를 준 만큼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영화상에서 노출하고 있진 않지만 범행 수법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검사의 말과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그 재판장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영상 속 피해자들의 막 처절한 그 비명소리,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그 영상을 본 배심원들의 발작에 가까운 그런 리액션들은 소름 끼치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거는 앞서 언급했었던 이 주인공인 켈리앤인데요. 제가 앞서서 대체 왜 켈리앤은 법정을 꾸준히 찾아오는 걸까라는 그 미스테리로 쭉 끌고 가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이 진행되면서 그 힌트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스포일러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하는 두 번째 힘은 미스테리함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켈리에는 대체 왜 재판장에 꾸준히 찾아오는 걸까? 라는 그 미스테리도 있고, 지금 재판장에 있는 저 용의자는 과연 진범이 맞을까? 라는 그 미스테리도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자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영화상에서는 가장 핫한 사건으로 다뤄지는데, 여론도 그렇고 재판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체포되어 있는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용의자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클레망틴이라는 노숙자 여자 캐릭터인데요. 이 용의자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옹호하는 인터뷰를 언론과 하기도 하고요. 가십을 다루는 쇼프로에 전화를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죠. 다들 막 그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믿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저 용의자가 범인이겠지. 그러니까 켈리앤의 행동 동기가 뭔지에만 집중을 하면서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클레망틴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활기를 막 치고 다니니까 이 정도면 영화에서 한번 꼬았나? 다들 비웃고 있는 저 클레망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그런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저 용의자가 과연 진범일지에 대한 궁금증에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관객이 마치 배심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스크린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켈리앤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니까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법정에 자주 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마치 내가 배심원이 되어서 법정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 때문에 저 용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몰입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색을 이용한 것도 인상이 깊었는데 크게는 어두운 푸른색 그리고 흰색, 붉은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분하거나 절제된 감정을 보여줘야 될 때는 어두운 푸른색이 강조가 되고요. 법정이나 스쿼시 코트 같은 사각형에 딱 갇혀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줄 때는 흰색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왜 흰색을 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크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은 영화의 제목에도 쓰일 만큼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색인데 폭력, 광기,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겠죠.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이 세 가지 색이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집중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크웹이나 스너프 필름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시대의 이면과 익명성에 기댄 인간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뤘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반면에 영화가 불친절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대체 왜? 라는 그 의문이 말끔하게 100% 다 해소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 요소인 켈리앤의 동기가 뭔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독이 이것마저도 의도하고 관객의 해석에 맡긴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영화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야만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영화가 보여주는 그 표면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고 감독이 이야기 외적인 연출 기법으로 표현한 것들은 100% 다 이해는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 보는 안목에 대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 번 더 감상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아무 죄 없는 3명의 소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고 판매했던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용의자는 과연 진범일까요? 그리고 켈리앤은 재판장에 왜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영화 레드룸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감상한 작품은 영화 장손입니다. 영화 장손은 오정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3대에 걸친 대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전통과 현대의 충돌, 개인의 꿈과 가족의 의무 사이의 딜레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제 고향도 대구이고 저 역시도 장손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와, 우리 집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집집마다 나 몰래 어디서 뭐 단체 교육이라도 받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공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2024년 올해의 한국 영화 1위로 꼽은 만큼
평론가와 관객들의 호평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예산 독립영화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입소문과는 달리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한 작품이라서 저 역시도 극장에서는 놓쳤고 뒤늦게 이렇게 유튜브로 구매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역시 아주 인상 깊게 감상을 했고요. 지금부터 인상 깊었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스포일러 없이 이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대사가 잘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녹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독립영화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많은 독립영화들이 이렇게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고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대사가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심한 경상도 사투리가 극 내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분들은 대사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넷플릭스 같이 자막을 지원해주는 OTT에 나온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계절 배경을 크게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계절의 변화가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계절마다의 가족들의 분위기가 확확 달라집니다. 여름은 제사를 위해서 온 가족이 집에 모이면서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을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가서는 가족의 재구성과 세대 교체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한국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가 제사를 준비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전설이 된 일침 댓글 다들 기억하시죠? 얼추 요런 내용인데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요런 댓글입니다. 요 댓글이 대한민국 제사와 명절 문화를 바꾼 일침 댓글이라고 이렇게 레전드 댓글이 있는데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라는 요 후자의 케이스가 아마도 대부분의 보통의 한국 가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급으로 생생하게 이 작품에서 묘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세대가 나오는 작품의 경우에 보통은 세대 교체의 메시지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모든 세대를 다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그 고정관념이나 언행들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끝까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끌고 가거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금의 세대로 동화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분들이 왜 저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 영화에서 다룰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자칫 잘못하면은 구질구질한 세대의 변명으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회상 장면 나오고 막 설명 길어지고 혓바닥 길어지고 이러면은 되려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 회상 장면이나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소한 대화나 행동만으로 아주 쉽게 각 캐릭터의 사연들을 관객들이 눈치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들이 살아온 시절의 한국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자기적이지 않게 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정말 세련된 기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의 자연 경관을 웅장하게 카메라에 담은 것도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경을 넓게 담으면서 그 안에 작은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번 담아줍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잘 풀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이나 장례 문화 같은 것들도 깨알같이 잘 담아냈고 특히 경상도 사투리는 이 네이티브인 제가 들어도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특히 주인공의 누나 역할로 나오는 김시은 배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투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고향이 구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말고 잠시 중단해놓고 프로필을 찾아보게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구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나오는 할머니가 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을 종종 하시는데 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할머니 옆에서 손자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할머니의 손등 피부를 살짝 이렇게 꼬집듯이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등을 똑같이 이렇게 만졌거든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이 부드러우면서도 잘 늘어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등의 촉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저도 그냥 괜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등을 그렇게 만지곤 했는데 영화의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해놔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냥 흘러가듯이 언뜻 나오는 대사에서 실소가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그 블랙 코미디 성격 같기도 하고 그런 대사들이 방심할 만하면은 한 번씩 치고 나와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장례식 후에 조의금 정산을 할 때 자기 앞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집착하는 그리고 누가 얼마 냈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라는 이야기에 아유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라면서 좀 궁시렁거린다든가 그런 깨알 같은 장면이나 대사들이 자주 묘사가 되니까 그런 거 유심히 보시면은 더 재밌게 감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가족 사진 찍는 장면이라든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매 장면이 다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언급을 해버리면은 스포일러니까요. 직접 영화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엔딩입니다. 쿠키 영상이 없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먹먹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존 오브 인터레스트나 룩백 아니면 2023년작 괴물의 엔딩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세대 교체의 연출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면서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영화상에서 나오는 이 가족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운영하는 공장이 두부 공장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두부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형체를 유지하는 듯 하면서도 단단해 보이지만 정말 쉽게 깨지잖아요. 극 중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 즉 흔히들 볼 수 있는 보통의 가족의 모습이 이 두부와 같다라고 묘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살짝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두부의 지금의 가족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부 공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세대 교체의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와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단순한 대립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 그리고 지역성을 살린 사실적인 묘사가 인상 깊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인 감독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 신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치고 괜찮다가 아니라 진짜 잘 만든 작품이에요. 네, 이런 영화 장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VOD 서비스가 시작이 됐으니까 많이들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녹화 방송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